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이인철의 경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참정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쇼크 예상보다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통계청이 매달 고용 동향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어제는 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네.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가 얼마나 되나를 이제 통계를 낸 겁니다. 네. 봤더니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산과 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네. 과정에서 지난달에만 무려 83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요. 예. 코로나19가 절정이었던 건 지난 4월이었거든요. 네. 4월에는 무려 108만 개 일자리가 줄어서 네. 지난 2월에 첫 발병한 이후 국내에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월 평균 일자리 사라진 걸 봤더니 70만 건이 넘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2단계, 2.5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부가 방역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일부 다중이용 시설을 중단시켰잖아요. 네. 물론 뭐 지금 뭐 학교를 일부는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학생인 저희 대학생은 네.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예. 1년 내내 지금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면 학교를 가지 않으면 그 주변 상권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납품업체가 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업종이 가장 타격을 받았느냐. KDI는 영업 제한으로 영향을 받았던 대면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역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지역 서비스 상권이 많이 영향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헬스케어, 네. 미용업, 여가업, 교육업 이런 업종들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이런 기조는 사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이 취업자 수와 비슷합니다. 네네. 지난달에 무려 39만 개 이상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지난 3월 이후 7개월째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네. 그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네. 일자리가 줄었다는 건 이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절박해진 거예요. 당장 네. 생사. 예. 그동안에 모아둔 돈이 없다면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20, 30대예요. 네. 청년층. 음. 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 둘이 하거나 예. 한 명을 이제 종업원을 썼다면 이 사태로 인해서 영업 정지 기간이 길어지다니까 내보내고 예. 가족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예, 예. 아니면 나홀로 사장님.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달 청년층의 일자리가 무려 50만 개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일자리 문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맞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은 이런 걸 연구해서 네. 이제 기획재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으면 좋겠다 제언을 하는 기관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도대체 뭐냐. 코로나19 사태가 과연 이제 종료된다고 해서 네. 갑자기 그러면 일자리가 막 늘어날 거냐. 그렇지 않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재확산이 반복되다 보니까 앞서서 얘기한 대면 서비스 업종의 타격도 있지만 예. 지금은 좋은 일자리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한번 뽑으면 해고를 잘 못하는 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조업까지도.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 83만 개 일자리가 모두가 다 서비스업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16만 예. 뭐 19만 개 가까이는 이렇게 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이 제조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게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서비스업 일자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한 16만 건 이상 사라지게 되는데 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다. 공장 가동이 멈췄어요. 네. 공장 가동이 멈추면 자동차 공장 가동이 멈추면 그 주위에 부품 업체, 예. 그다음에 서비스 업체, 오락하는 업체, 뭐 하물며 밥집도 네네. 노래방집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면 해법이 도대체 뭐냐? KDI가 제시하고 있는 건 단기적으로는 고용 유지가 급선무다. 네. 이제 해고를 좀 중단하고 잠정적으로 거기 정책적 지원을 하면서 네. 이 지역 서비스업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신규 기업들이
과연 진입할 수 있도록 활발한 진입할 수 있도록 네. 경제 전반에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좀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이 뭐 한국화 뉴딜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업종에 정부의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뭐 최근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 이게 저 라임 사태 관련인데 저 펀드 환매 중단된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 사기를 넘어서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좀 번져 있습니다. 자 우선 사모펀드 뭔지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지난해 우리가 독일 망하지 않은 한 예, 이 상품 안전합니다. 이렇게 판 상품이 있었어요. 예. 이게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펀드는 두 가지로 나눠요. 예. 공모펀드와 예. 사모펀드. 우리가 공모펀드라는 건 뭐 10억 만들기 펀드, 어린이 전용 펀드, 차이나 펀드 네. 이름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를 해서 네. 돈을 이제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예.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니까 네. 금융당국이 굉장히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예. 3개월마다 펀드 투자하면 투자 네. 보고서가 와요. 예. 아, 내가 오늘 차이나 펀드에서 얼마가 지금 현재 만일 환매한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얼마구나. 예.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공모펀드고요. 예. 반면에 사모펀드라는 건 야, 강남에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한데 네. 이거 야, 누구 장관도 들었다더라? 이거예요. 네. 네. 정말 짬짬이 펀드고요. 알려지지 않아요. 무슨 펀드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49인 이하. 예. 정말로 이 VIP들 적격 투자가들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입니다. 네. 2015년에 한국형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 금액 기존에는 네. 5억 원 예. 이상이었었는데 뚝 낮췄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야 부자가 투자해서 돈 벌었대. 네. 입소문이 나니 이걸 만드는 사람은 자산운용사라고 하는데 네. 판매하는 사는 증권사 은행창구에서 판매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직접 야 나는 그동안은 이런 위험 상품에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고 주로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서 목돈을 굴려왔는데 이런 부자들한테 혹은 옛날 노후자금 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유 여기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게 국공채에 투자하는 거예요. 네. 절대 망할 일이 없거든요. 연 2.3% 3%까지 네. 부자들이 매년 수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주로 은행 PB, 증권사 PB를 통해 판매하던 것이 은행과 그다음에 증권사 예. 창구를 통해서 판매가 되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몰린 거예요. 예. 지금은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가 더 커졌습니다. 오히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라임 같은 경우 국내 최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라임, 예. 그다음에 옵티머스 네. 모두 이런 사모펀드를 만들고 네. 운용하는 회사 명칭입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건이 주로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발생을 했는데 네. 펀드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환매해달라. 네. 이제 잘 굴렸으니까 나한테 돌려주십시오라고 예. 하니까 못 돌려주겠습니다. 당장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자빠진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라임 펀드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제 환매 중단된 금액이 1조 5천억 원. 네. 1.5천. 라임 옵티머스의 경우는 5천억 원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네, 네. 근데 이 라임 자산운용은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예요. 예. 문제가 지난해 7월에 봤더니 우량 기업에 투자한 줄 알았더니 코스닥 이 기업들 네. 이 전환사채라고 해서 매출을 채권으로 해서 이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다가 드러나서 이렇게 이 코스닥 이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환매해줄 돈이 없으니까 다른데 한 펀드에 손실이 나면 예. 다른 펀드에서 받은 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을 이제 부풀리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돌려막기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또 더 들여다 보니까 기업 사냥꾼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투자한 회사의 자산을 빼갑니다. 네.
그 빼간 회사의 주체는 또 거기 대주주들이. 아하. 자, 이런 그리고 이제 증권사 임원과 공모를 해가지고 사기성으로 판매한 것까지 드러나고 있어서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네, 네. 행정관까지 네. 연루가 돼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또 하나 이 옵티머스는 조금 사건이 다른데 처음부터 이거는 아주 사기성이 네. 좀 농후한데 2017년 12월부터 판매가 되어 왔는데 여기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한 아까 네. 똑같아요. 네. 독일 망하지 않은 한 그게 원금 100% 손실난 상품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합니다. 안전합니다라고 홍보해놨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대부분 비상장 이제 사모펀드에 이제 투자를 했고 이것도 네. 이제 페이퍼 컴퍼니 네. 실체가 없는 뭐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가 뭐 횡령, 정관계 로비 정황까지 드러나가서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저희 라임하고 옵티머스 이제 펀드 피해자들 판매를 못 받으니까 생긴 피해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지금 뭐 희대의 이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 지금 라임의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1조 5천억 원대 환매를 못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무려 4천여 명, 아하. 4천여 명이 물려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도 비슷합니다. 네. 이제 옵티머스도 5천억 원대인데 여기 피해자가 한 1천여 명이에요. 예. 합치면 예, 5천여 명이 2조 원대 네. 사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 옵티머스 펀드 피해 투자자 현황을 좀 봤어요. 네. 절반 이상이 60대하고 70대 노후 자금입니다. 아하. 근데 이들한테 예. 주로 봤더니 이게 보통 최저 미니멈이 1억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평균 2, 3억씩 넣은 거예요. 네. 2, 3억씩 넣었는데 70대가 29% 예. 가장 많고요. 60대가 24%, 예. 50대가 27%입니다. 예. 즉 50대 이상에서 전체 펀드의 80%가 팔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문제가 불거진 게 2017년부터 2019년 사이라고 하고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이제 피해 신고가 많았는데 네. 금융감독당국은 도대체 뭐 했느냐 이런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금융당국도 할 말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 업체가 230여 개 네. 굴리는 사모펀드 수가 10,000개가 넘거든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감원의 어떤 도덕적 해이, 어떤 그동안 이제 책임이 논이 나오니까 예. 이거 다 전수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금융감독 당국 전체 인원이 전수조사가 2,000명인데 가능한가요? 이게 10,000개 전수조사하는 게 예, 불가능하지 사실상 않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뭐 이를테면 이제 업계 1위부터 해가지고 일단 뭐 10위 순위 안에 정도 이렇게 그 정도만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라도 했으면은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았을까,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런 문제가 지금 피해자들 구제책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난해 문제가 됐던 독일 금리 연계형 이 결합 펀드, 파생결합 예. 펀드, DLF 피해자의 경우 배상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얼마나 받도록 배상 결정이 나왔느냐? 80%요. 네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보통 이런 이 금융투자 상품을 둘러싼 분쟁,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분쟁이 정해지면 네. 대체로 손실률은 20, 30%예요. 네네. 평균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5천 명이 2조 피해를 봤어요. 물론 지난주 이제 최근에 밝힌 금융감독 당국이 이제 분쟁 조정 권고입니다. 네. 이거는 판매한 회사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이 무역금융펀드라는 10,000개 중에서 이제 한 개 펀드, 요 한 네. 1,500억 상당인데 이 펀드는 고객들한테 100% 다 원금 반환하라. 네. 라고 했어요. 근데 뭐 이거 판매한 회사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우리은행과 KB증권의 경우에는 수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1,500억 말고 아직 2조잖아, 2조. 네. 네. 2조의 10%가 안 되고 나머지 90% 어떻게 할 거냐거든요. 예. 그랬더니 지금 금감원의 판단은 뭐냐. 네. 이 펀드라는 게 손실이 확정되려면 기간이 한 5년 정도가 돼야지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 사전에 손실 확정되지 않은 펀드 추정해서 손실액 추정해서 투자자들한테 돌려줘라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이게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손실 나지도 않은 펀드를 미리 계산해서 두면 네. 펀드라는 게 하루하루 이제 수익률이 들썩날썩하는데 네. 어떤 지점에 뭐 어떻게 주겠다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이게 이 금감원이 관리 부실 책임을 네. 금융사한테 좀 떠넘기려는 네.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임 사건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 또 라임 사건 수사 등 5건 수사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거 수용했습니다. 자, 추 장관의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 사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지금 그동안 많은 일들이 지난 1, 2주간 막 벌어졌습니다. 예, 예. 끊임없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분이 네. 국민들의 아주 호기심을 잔뜩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오늘 대검 또 국감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치 뭐 이 대검 국감 앞두고 막 몰아붙인 것처럼 막 생겨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또 좀 예. 전에 윤 총장이 네. 검사 시절에 네. 국감장에서 뭔가 상당히 폭로성 발언 내지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강경한 발언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승복을 했지만 네. 뭔가 또 어떤 네. 폭탄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예. 많이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시작됩니다. 네. 네. 자, 최근에 뭐 지난 16일에도 그랬고요. 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제는 또 2차 또 나왔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검 이제 국감 앞두고 또 막 이게 자꾸 터져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예. 또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옥중 입장문 2번 나왔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냐?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예. 이제 옥중 입장문을 봤는데요. 예. 이제 이분이 좀 재밌는 게 10월 8일 날은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네. 건네주라고 줬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8일 뒤에 10월 16일에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이 입장문 네. 공개 내용을 보면 5페이지인데 예. 앞에 한 3페이지는 자기가 네. A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검사들 접대를 하고 수사관들 네. 접대를 했다. 어. 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네. 또 나머지 두 장은 재미있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와 네.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처한 걸 보니까 나하고 똑같다. 검찰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 네. 뭐 이런 좀 뜬금없는 예, 그런 얘기를 썼어요. 발언이기도 그러면서 하죠. 예. SBS와 보수 언론들이 집중 포화로 인한 카드라식의 제보 예. 또 짜맞추식 검찰 조사 이런 거에 피해자다 본인은. 네. 그리고 본인은 라임 전주나 몸통이 절대 아니다. 네. 진짜 몸통은 해외 도망갔거나 국내 도망 중이다. 네. 그리고 본인은 피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도망간 적도 없다. 네. 그러니까 뭐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하여튼 이건 이분의 주장이지요. 네. 주장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주장이 뭐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걸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걸 냈을까? 이분이 양심 선언을 한 것일까? 아니면 뭘 고발한 것일까? 예. 왜 냈을까?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분이 이제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라임 사건 관련해 가지고 네. 주범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피해가 뭐 수천억 내지는 조 단위까지 나갈 수가 있고 피해자도 수천 명 아닙니까? 예. 대규모 피해 사건인데 이거 혼자 짊어지는 건 네. 감당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좀 적게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입장에 있는 김봉회 씨로서는 하여튼 어떻게 하면 형을 적게 받을까 그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맞겠죠.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강기정 전 수석에 돈을 줬다고 하는 주장이나 네. 또 이번에 뭐 새로 또 입장문을 내면서 뭐 검사들과 뭐 A 변호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는 특히 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예, 예. 추미애 장관의 위치가 자기와 같다. 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네. 뭐 진실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제 가늠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사실인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자기 예언과 상당히 강하게 걸려 있는 네. 그런 일에 대한 진술은 우리가 차근차근 네.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 나중에 아주 엉뚱하게 거기 막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잘 좀 뜯어봐야 되는데. 예. 자, 시점 자체가 그러니까 16일에 이제 옥중 입장문 나온 바로 직후부터 이제 법무부가 이제 사흘 예.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이제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추 장관이 뭐 대검이 국민을 기만했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예. 그 좀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뭐 국민을 기만했는지 아닌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16일 날 이해관계가 있는 김부겸 씨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예. 김봉현 씨를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3일 동안 조사했더니 김봉현 씨 진술이 맞다. 네. 뭐 이렇게 하고 검찰청장 손을 떼라 이랬거든요. 네. 근데 저도 뭐 예전에 수사를 해봤지만 3일 동안에 한 사람 말만 들어가지고 네. 그 말의 진실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특히 이분은 이해관계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대검이 속였는지 뭐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잘 알아보려고 그러면 네.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이 사람과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고 나야 이게 결론이 나는 것이지 네. 한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되면 예. 이거 굉장히 성급한 결론을 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네,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지권 발동한 또 시점 자체가 그렇게 그렇죠. 3일 만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온 것이니까. 예. 자, 또 저거 또 들으셨죠? 그 청주지검 그 예. 정모 이름 나왔으니까 뭐 정의도 부장검사가 내부망 통해서 이런 얘기였습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 위해선 정치인이 법무장관 임명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수사 지휘가 정치적 행위로 뭐 보인다 이런 의견 그렇죠. 같은데요. 그게 무슨 꼭 네네. 개인적인 비난으로만 예, 볼 예.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검찰청법에는 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이 그 이성윤 중앙검사장에게 수사를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네. 총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시스템이 이상하잖아요. 다른 조직은 장관이 지시하면 저 밑에 구급 공무원까지 다 가잖아요. 네. 근데 검찰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걸 뒀는가 하면 예. 정치 권력, 그러니까 장관은 정치 권력 아닙니까? 정치 권력이 항상 개입을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수사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나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말하자면 완충지대를 만들어 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검사한테 직접 얘기 못하고 총장한테만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총장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건 총장의 소신과 책임에 따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천정배 장관 같은 경우에 당시 이제 문제가 되는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나서 불구속해라. 네, 네. 이렇게 그 총장에 지휘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임종빈 총장이 당시에 이건 뭐 법상에 정해져 있는 권한이니까 네.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네네. 부적절하다. 그래서 사임을 했죠. 네네. 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장관이 이렇게 직접 총장에 대해 지휘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네. 우리하고 비슷한 이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독일하고 일본인데 예. 거기는 지휘를 한 사례가 없는 것 같고요. 나치 시대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네. 장관이 뭐 그렇다고 지금 정권이 나치 정권이라는 건 아니고 예. 네. 다만 그 장관이 이렇게 지휘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정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이라는 게 뭔가 합니까? 네. 우리 쪽에는 유리한 네, 네. 수사를 하고 상대방에는 불리한 거 하고. 네. 근데 검찰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준사법기관이니까 법원과 비슷한 정도의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네. 가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아둔 것인데 지금 우리 72년 이 역사상 2005년도 천정배 장관 이후로 네. 지금 추 장관은 네. 지금 지난번 채널A 사건과 포함해서 예. 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예. 과연 그게 적절한지 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연구원 학자들은 네.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여당에서는 이제 이런 뭐 라임 관련해서 그 이제 특검 도입하자. 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필요하다 보십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여튼 현 지금 그 네네. 검찰이 수사하는 걸로는 네.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면 종전에는 여당만 수사한 거 아니냐. 네. 지금은 이제 또 추 장관이 이렇게 지휘를 하니까 야당만 수사한다 이런 네네. 불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기구가 조사하는 거는 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는 아직 네. 설립도 안 됐고요. 예, 예. 그리고 특검은 이제 금방 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공수처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이 되고 네. 빨리 되면 뭐 그것도 괜찮은데 현실적으로는 특검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죠. 그럼 네. 왜 그러냐면 그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그건 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만 하여튼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아무리 네.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수사하더라도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전 국민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대검 이제 오늘 예.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대검 국감이 열리는데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찌 보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5건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한 건이 라임이고 나머지 4건이 가족 관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뭐 당연히 이건 사실은 거치 결정해라 이런 압박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 됐는데 어제 또 이제 김봉현 씨가 또 2차 옥중 그 서신을 또 발표를 했고요. 이 상황에서 그럼 오늘 이제 대검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말 할 말은 한다는 분인데 어떤 말을 할지 윤석열 지금 관심 총장, 집중됩니다. 예, 예, 예. 총장이 뭐 추미애장을 들이받거나 소위 예. 그런 발언을 할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 5건 수사 지휘 중에서 4건은 자기 처나 장모에 관한 예. 것 또는 후배의 형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 안 하는 게 맞고요. 어느 네. 총장이거나 네, 네. 관여하지 않았다. 뭐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또 남부지검의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도 네. 아니, 검사들이 관여돼 있다는 얘기는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뭐 소위 저쪽에서 일부에서 주장하신 뭉갠 것이 아니고 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아마 그런 항변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어떤 뭐 일부에서는 뭐 폭탄 발언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합니다. 그러진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오늘 대검 국감이 어떤 분수령이 또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뭐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뭐 예. 혹시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기대도 하는 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아마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권 자체는 뭐 법에 있으니까 법리적으로 예. 어떤지 떠나서 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을 거고 하여튼 나는 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네. 막 그런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라임 사건도 그렇고 네. 특히 이제 옵티머스 사건도 그렇고 수많은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예. 몇천 명이 몇천억 이상의 피해를 입은 대규모 사기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니 지금 이렇게 자꾸 뭐 여당 조사하고 야당 조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 김봉현 씨의 그 목중 서신 발표 이후에 또 저게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는 또 별도로 또 수사팀이 또 그렇죠. 구성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남부지검에서 이제 그 소위 예. 그 접대받았다는 검사와 네. A 변호사의 관한 수사팀을 따로 만들었다고 네네. 하는데 예. 그건 뭐 따로 만들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사가 갈팡질팡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추 장관께서 수사 지휘를 하셨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추장관이 다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한명수 사건에 대해서 감찰과 직접 조사 지시했고 예. 검언 유착에도 정식 수사지검 발동하셨는데 네.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랬죠. 이번에도 또 예. 소득이 없으면 추장관의 수사 지휘가 뭐 네.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쓸데없이 오버한 거 아니냐 그런 또 비판을 듣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책임을 좀 감당하셔야 되는 게 또 문제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요. 예. 저 오늘 저 대검 국감장에서 윤 총장이 뭔가 그동안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꺼내드리겠다. 카드가 혹시 있지 않나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쎄요. 그러면 이제 원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예. 예? 검찰의 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수사지휘를 하면은 네. 그것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그 네. 정도는 얘기하겠죠. 예. 근데 뭐 거기다 대놓고 뭐 이 수사지휘는 부당하다 예. 불법이다 이런 주장은 안 할 겁니다. 본인도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많이 참고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네, YTN에도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 줄을 시작합니다. 출연하는 기자도 조은지 기자입니다. YTN 스포츠부에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화의 상징 프로야구의 전설 김태균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그 내용 녹여서 내일 전해드릴까 했는데 네. 내일은 또 내일의 경기가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 김태균 선수 짚고 갑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이거? 네.
어제 예. 오전에 한화 구단이 공식으로 발표했어요. 김태균이 올 시즌을 마치고 은퇴한다. 단장 보좌역을 맡아서 내년 시즌 팀 주요 전력회의나 해외 훈련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예. 기아와 홈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게 이제 오늘이거든요. 네. 은퇴 이유와 소회를 밝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82년생 김태균 선수가 예. 지난 2001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한화에 입단한 이후 네. 20년 만에 배트를 놓게 되는 겁니다. 일본 지바롯데에서 뛴 2010년, 2011년 두 네. 해를 빼고 18시즌을 한화에서만 뛴 원클럽맨입니다. KBO 리그 뭐 최고의 오른손 타자라고 불릴 뭐 네. 손색이 없는 선수죠. 13시즌 연속 4할 출루율 또 10시즌 연속 3할대 타율을 했고요. 네. KBO 리그 18시즌 동안 2014경기에 출전해서 역대 최다 안타 3위입니다. 2014경기요. 네, 박용택, 양준혁 다음에 김태균이에요. 네네. 통산 타율 5위, 또 출루율 2위 등 다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또 태극마크 달고도 굉장히 잘했잖아요. 예.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4강을 시작으로 네. 2009년에도 WBC 홈런 3개, 11타점 올리면서 네네. 홈런왕, 타점왕 석권하면서 준우승 이끌었고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네. 그 한화 마지막 우승이 언제죠? 하나 마지막 우승 기억이 안 나요. 1999년입니다. 무려. 예, 예. 네, 20년 밀레니엄이 오기 넘었습니다. 전에. 네. 예. 우승 반지 하나 없이 떠나는 게 조금 안타깝지만 네. 선수로서 뭐 영광은 웬만한 건 다 누렸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갑자기 지금 저 PD가 저한테 네. 뭘 좀 집어넣는데 네. 4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 확 늘었대요. 확 늘어도 왜 그렇죠? 그러게요. 아우, 또 얼굴 빨개지네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닙니다. 작업해놓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네. 10사람, 20사람이면 뭐 상관없는데 지금 막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참, 네. 네. 자, 어쨌든 저희는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태균 선수 얘기할게요. 네. 실력이 검증된 정말 대단한 선수 하나맨인데 네. 마음고생이 최근에 심했어요? 네, 예. 시즌 전에 내게 선수로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한화와 1년간 10억에 계약하면서 네. 그러니까 올해 열심히 해보겠다 배수진을 쳤거든요. 하지만 네네. 올해 67경기에서 타율은 2할 1푼 9리, 네. 홈런 2개, 29타점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이름값에 못 미쳤죠. 네. 게다가 지난 8월에는 왼쪽 팔꿈치 충돌 증후군으로 염증 생겨서 2군에 내려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한화 2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나왔었잖아요. 그래요. 자가격리도 했었고 8간 제대로 회복 훈련 뭐 재활 같은 거 김태균 선수 못했죠. 네. 팀 성적도 지지부진하니까 뭐 이걸 재활을 해서 1군 가서 뭐 가을야구를 뛰어야지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아닌 거잖아요. 네. 정규리그 일주일 정도 남기고 그래서 결국 은퇴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충남 서산 한화 2군 구장에서 쿨하게 네. 자기 짐 빼고 떠났다고 합니다. 쿨하게 네, 그동안 고마웠다. 또 예. 보자. 이렇게 말을 이 남겼대요. 뒷모습은 쿨하게보다 쓸쓸하게 한대요. 네. 자, 정말 한화의 전설인데 네. 보통 이런 전설은 우리 은퇴 경기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못하고 2군에서 나간 건데 한화 팬들 참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구단에서도 1군 네. 경기 나가서 이제 마지막 팬들하고 인사하는 게 어떻냐 이런 제의를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네. 김태균 선수가 사양을 했대요. 아하. 본인 은퇴라고 이제 경기에 실력도 예. 안 되는데 나가면 누군가는 1군 엔트리에서 빠져야 되는데 예. 그 경기, 그 한 경기가 누군가한테는 인생 경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도 있잖아. 예.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고사를 했다고 하고요. 네, 예. 대신에 이제 내년 시즌에 인사하는 자리는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이제 제일 영예라고 할 수 있는 게 영구 결번이잖아요. 네네. 한화의 영구 결번 선수 네. 3명 네네. 있습니다. 네네. 35번 장종훈, 23번 정민철, 21번 송진우. 네. 여기에 이제 52번 김태균 선수도 가능할지 관전 포인트인데 뭐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구단은 말을 아끼는 입장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얘기했으니까 뭐 어느 결정이 좋은지 구단이 알아서 하겠죠? 근데 우승 네. 없이 영구 결번된 선수가 잘 없어요. 그래요. 네. 그건 또- 이병규 선수 한 명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균 선수 자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 야구 황금 세대인데 네. 그럼 이게 뭐 황금 세대 이 시대도 그럼 저물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좀 슬픈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예. 프로야구 출범한 게 82년이잖아요. 예. 이때 태어난 개띠 선수들이 네. 우리나라 야구의 엘리트 세대, 황금 세대입니다. 네네. 김태균 선수, 또 텍사스 추신수 선수, 롯데 예. 이대호, LG 정근우가 대표 주자인데요. 이 선수들이 2000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에서 미국 꺾고 우승한 멤버들입니다. 프로야구 전성기를 이끈 간판들인데요. 네. 추신수 선수는 FA로 지금 다음 행선지 찾고 있고요. 이대호도
선수도 올해 끝나면 FA입니다. 네. 그 정근우 선수도 재계약 협상을 해야 되고요. 여전히 네. 현역으로 뛰겠다는 의지는 큰 걸로 보입니다. 예, 좀 안타까운 소식 전해주지만 또 네. 방금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댓글창에 네. 지금 성함이 김찬임 씨인데요. 네.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출근길 라디오로 듣다가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생생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아, 참. 선진이님 이분은 또 좋은지 안나님 목소리도 좋은데 얼굴도 이뻐요. 롱런해 주삼 이런 댓글 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보고 읽고 있는데 약간 얼굴도 빨개지면서. 예. 네. 네 마지막 저기 네. 자 다시 자 김태균 선수 자 그동안 네. 많이 고생했으니까 자 우리 뭐 팬들도 인생 이망 응원한다는 네, 약간 예, 그럼- 유체 이탈이시죠? 인생 이만 응원 하시죠? 네 그럼요. 네. 저희 YTN이 오후 네. 5시쯤에 김태균 예. 선수 대전에서 직접 만나볼 예정이니까 TV로 24번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고 또 하나 짧게 드리겠습니다. 어제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의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 예. LA 다저스와 맞대결한다 예고를 그랬죠. 해드렸었는데 네. 한국인 타자 최초다 했는데 상대 좌투수 컷쇼가 나와가지고 결국 타석에 못 썼습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은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어허. 했어요. 상대가 이제 우한 토니 곤솔린 선수가 나왔거든요. 네. 9시 8분에 시작하니까 이거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스포츠 네. 소식 활기차게 전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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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역사 속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매주 목요일엔 사적인 아침 코너가 마련되는데 자, 사적인 아침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와 함께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2020년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수교 맺은 지 30년 되는 해네요. 그리 길진 않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30주년 맞이해서 문화예청에서 전시회 하나네 특별전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네, 제목이 제목이 러시아 청년 사바틴 예. 조선에 오다라는 제목의 아. 특별전입니다. 앞에 저 연도가 있어요? 네. 1883년? 1883년 예, 예. 연도부터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제부터 합니까 이거?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예. 장소는 경복궁에 있는 중명전. 중명전에서요? 네네. 장소가 좀 특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 덕수궁 밖에 있는 예, 예. 별도 건물로 이제 마련되어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 네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시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요. 예, 예. 참에 오늘은 음. 러시아 건축가 네. 사바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사바틴. 해보려고 합니다. 사바틴. 네. 사바틴이 아까 말씀하신 그 저 연도가 네. 그러니까 특별전 앞에 1883년부터인 거 보니까 그럼 네. 당연히 1800년대 말에 활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바틴은 1860년 예.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는데요. 원래는 건축을 공부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좀 앞뒤 정황을 보면 음. 학교를 졸업까지 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아. 중간에 학교를 좀 벗어나서 네. 좀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아.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지는 않아서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여튼 건축은 공부는 했다. 네, 다 마치진 공부하기는 않고 했습니다. 사라졌다. 네.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러시아 군사 학교인 뭐 공병 학교에 가서 공병학교. 토목 기술을 배운 것 같은 정황도 네. 있고요. 그것과 건축은 약간 이어진 면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리고 또 해군 학교에 들어가서 예. 이번에는 항해술도 좀 배운 것 같아요. 해군학교요. 네. 그러면은 이쪽은 약간 뭐랄까요, 어떤 우리나라 말하면 사관학교 정급 뭐 그런 정도는 느낌이 좀 있죠. 예. 되겠네요. 네네. 그럼 고급 어떤 뭐 해군 인력 양성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 그 학교를 또 잘 마친 것 같진 않아요. 아, 잘 그것도 마쳤으면 하다- 네, 예. 또 임관을 해서 해군 그러니까요. 소속으로 장교가 활동했을 됐겠죠. 텐데. 네. 당연히. 예. 그렇지는 장교는 안 않고. 되고 그냥 또 어디로 뭐하러 갔습니까? 네, 정말 막 여기저기서 예, 막 예, 여러 가지 예. 경험을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네. 중국 상하이까지 아하. 흘러 우크라이나 왔습니다. 출신인데 네. 중국 상하까지 갔다. 거의 뭐 아시아 대륙을 관통하다시피 해서 예, 예. 상하이까지 왔는데요. 거기서 뭐 했어요? 여기에서 네.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독일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 이름 우리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그렇습니다. 조선 근대사 얘기할 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사극이나 뭐 역사 시간, 수업 시간에도 들어보신 적 있는 예. 어쩐지 한번 들어본 것 같은 그 이름 네. 멜렌도르프인데요. 이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조선 조정에 네.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됐는고 하니
그 당시 조선이 이제 막 개항을 한 시점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국제 무역이나 외교에 대해서 거의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일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청나라에다 요청을 합니다. 네. 우리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당시 청나라에서 이 적임자로 추천을 한 사람이 그 당시 중국의 통역관으로 네. 활동하고 있던 독일인 멜렌도르프를 추천을 해 줍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멜렌도르프가 이제 조선에 와서 일을 하게 된 건데 사실 뭐 그 많은 일들을 멜렌도르프 혼자 할 수도 없는 예, 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멜렌도르프 스스로도 자기 일을 도와서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네.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 이제 출장차 왔다가 그 상하이, 그 당시 상하이는 이미 국제 도시였거든요. 그 당시 활동하고 있던 여러 이제 사람들을 수소문을 해서 네. 일할 사람들을 이제 찾은 거죠. 네. 이제 그 와중에 사바틴이 이제 네. 건축 관련해서 경험이 좀 있으니까 예. 이제 이력서를 한번 제출을 해 본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바틴이 특별히 뭐 이렇게 졸업장 같은 건 없다고 제가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 이제 뭐 이런 것이죠. 네. 뭐 학력하는 예. 마땅히 쓸 게 없는데, 하다가 뭐 예, 그런데 중단인데 예. 경험 많다. 경력하는 뭐 빽빽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허. 전격 발탁이 돼서 예. 사바틴이 어.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실전 경험이 많은 풍부한 이런 사람이 오게 됐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태어났으면 이 취업 특강 같은데 네네. 자주 강사로 불려왔을 아, 것 같은 사바틴인데요. 예. 자, 아무튼 사바틴이 조선에 와서는 네. 당연하게도 건축 관련된 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네. 건물들이 대표적인 것이 뭐 서울에 있는 독립문 독립문요 같은 게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전부 남아있지는 않고 흔적만 남아있습니다만은 이제 러시아 공사관 건물도 예, 예. 사바틴이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어.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요. 인천에 가면 지금 인천 문화원 건물로 쓰고 있는 예. 제물포 구락부라고 네네. 하는 건물도 사바틴이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축 전문가로서 역할을 또 했나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했고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사실 사바틴은 건축가라기보다는 네.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을미사변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으로 목격하고 사실 기록했다. 잘 을미사변을 알려있습니다. 그 비극을요. 네, 예. 뭐 을미사변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그 당시 고종의 왕비죠. 예. 명성황후요? 예, 민비라고도 하고 명성황후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가 궁궐에 침입한 일본인들에 대해서 살해당한 네네. 사건이죠. 예. 뭐 민비 혹은 명성황후 개인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네,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네. 무장한 외국인에 의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장소에서 네, 죽임을 네. 당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이죠.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그때 마침 음. 사바틴이 궁궐에 있다가 이 사건을 목격을 하고 예. 기록으로 남깁니다. 음. 그 기록은 당연히 지금도 남아 있고요. 예. 역사 연구자들에 의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목격자라면 당연히 그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 깊은 밤중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네. 하필 그때 건축 전문가 사바틴이 네. 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점점점 네. 험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점차적으로 이제 네. 조선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제 궁궐을 지키는 이제 시위대라고 네. 하는 그 부대의 부대장으로 아. 사바틴을 임명을 했었거든요. 또 이 사람이 또 뭐 이전에 또 군인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네. 경력도 여기서 한번 또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됐군요. 네. 결국은 고종을 지키는 그런 군인 중에 한 명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당시 현장에서 이제 궁궐에서 예. 야간 근무를 서고 있다가 예. 그 비참한 상황을 다 목격을 하고 예. 기록으로 남길 수가 있었던 거죠. 건축가로서 또 군인으로서 이런저런 역할을 많이 했군요. 네, 아마 사바틴이 러시아인이었기 때문에 네. 일본군이 침입해 들어오더라도 네. 함부로 대할 수 없었을 거다라는 예, 걸 그러니까요. 아마 고종이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그래요. 실제로 사바틴은 이제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그 현장에 네. 그 직전까지 있다가 네네. 그가 떠난 직후에 네. 살해된 걸로 예.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낭인들이 그 짓을 저질렀다고 좀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을미사변의 전말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알 수 있게 된 건데, 그러면 그 후에 사바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사바틴은 조선 정부 소속으로 활동하지는 못하고요. 예. 일종의 이제
프리랜서 건축가로 지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독립문이라든지 제물포 구락부 건물이 이제 그때 네, 예. 작품이고요. 그리고 1904년에 결국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결국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조선을 떠나게 되고요. 이제 그가 남긴 기록들은 지금은 이제 러시아의 문서 보관소에 있다가 네네.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한국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11일까지 한다고 저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좋은 전시회니까요. 한번 예. 잘 알아보시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참 잠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뭐 제한되는 거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장 관람이 약간 제한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반드시 문화지청 누리집을 통해서 현장 아. 방역 상황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약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기 전에요. 5493님 문자 와 있는데 이분께서 남궁 선생님 아침 방송 중 제일 중립적으로 사회를 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잠시 뒤 다시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정정 메시지에서 남궁이 아니고 최성교 황보 선생님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황보가 아니고요. 성이 황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황보선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도 중립적인 좋은 이슈 전해드리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